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고 그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런 자유가 금지되거나 금지된 상황 속에서도 의견이 단호하게 주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간의 지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해 인간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동일한 여러 이유들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는 한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는가. 즉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이거나 도덕적인 방해 없이 자신의 의견을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감수한다는 이 마지막 조건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견은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도리어 정반대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로운 행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을 표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곡물 거래상들은 가난한 자들을 굶주리게 하는 자들이라거나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강도 행위라고 의견을 신문에 발표해서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느 곡물 거래상의 집 앞에 모여든 흥분한 군중을 향해서 그런 의견을 구두로 발표하거나 그런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의견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옳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모든 행위는 비판적인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이 좀 더 중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그런 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통해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과만 관련된 일에서 자신의 취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동일한 이유들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의 의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제약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안다고 하는 진리들은 대체로 단지 부분적으로만 옳은 진리들일 뿐이다.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역량이 발전해서 지금처럼 진리의 한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모든 부분들을 두루 인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완전히 자유롭고 충분히 비교되고 토론되고 나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의견의 일치는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고 의견의 다양성은 인류 사회와 개개인에게 해악이 아니라 이득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이 불완전한 동안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의 실험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성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각자가 시도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자유롭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일들에서는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개개인의 개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통이나 관습이 행위 규범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임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지 않고 대체로 사람들이 그 목표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데 있다. 만일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문명이나 인격 수양이나 교육이나 문화라는 용어들로 지칭되는 모든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필수적인 일부이자 조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이 자유를 과소평가할 위험성도 없을 것이고 이 자유를 어느 지점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사회적 통제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개개인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고 그들 자신이 이 인류의 구성원들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도덕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개개인의 자발성을 그들의 이상 중 일부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인류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골치 아픈 요소로 보고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아주 유명한 비렐름 폰 훔볼트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주제로 삼아서 한 소논문을 썼는데도 독일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그 명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람의 모호하고 일시적인 욕망들이 이끄는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이성의 영원히 변치 않은 명령들에 따라 정해진 인간의 목표는 인간의 능력들을 최고로 가장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완전하고 일관되며 통일된 전체가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쉬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목표, 특히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다양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이 두 조건이 결합될 때 개개인의 활력과 갖가지 다양성이 생겨나고 이 둘이 합쳐져서 독창성을 이루게 된다. 사람들은 훔볼트가 제시한 그런 명제에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성에 대해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에 놀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지 정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만 할 뿐이고 자신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행동에 자신의 판단이나 개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마치 인류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자신의 삶이나 행위에 유익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듯이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서의 경험이 어떤 실존 방식이나 행위가 다른 것들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듯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인류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결과들을 알고 거기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인류의 경험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성숙하게 발전시킨 사람들의 특권이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록으로 남겨진 인류의 경험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자신의 환경과 개성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찾아내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의 전통들과 관습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로 추정되는 것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그들의 경험은 지나치게 좁은 것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둘째로, 그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옳은 것일지라도 그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관습은 특정한 시대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었던 환경과 개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환경이나 개성은 그 관습이 전제한 환경이나 개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특정한 관습이 옳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단지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능력들과 자질들의 교육이나 발전이 그 사람에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지, 판단, 독특한 감정, 정신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덕적 선호 같은 인간의 능력들은 오직 선택을 행할 때에만 훈련된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어떤 일을 행한다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든 일을 관습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훈련도 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훈련도 되지 않는다.
근육의 힘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힘도 오직 사용할 때에만 커진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믿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한다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능력들은 전혀 훈련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을 토대로 하지 않은 의견을 갖는 경우에는 그의 이성은 강화될 수 없고 도리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서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성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의 감정과 성격에 큰 타격을 주어서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활기찼던 사람도 활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되고 만다. 사람이 세계 또는 그를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정해준 대로 자신의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원숭이 같이 흉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능력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반면에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보기를 위해서 관찰력을 사용해야 하고 미리 내다보기를 위해서 추리력과 판단력을 사용해야 하며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활동력을 사용해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사용해야 하며 결정을 내린 후에는 자신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력과 자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사람의 이러한 능력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 중에서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정확히 거기에 비례해서 요구되고 훈련된다. 이러한 능력들이 전혀 없어도 해로운 길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길은 어느 쪽일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완성해 나가고 찬란하게 꽃 피워나가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고 찬란하게 꽃 피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된 자동기계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집을 지어주고 곡물을 길러주며 전쟁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며 심지어 교회를 짓고 기도하는 것도 대신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반면에 오늘날 이 세계에 좀 더 개화된 지역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많은 생물의 종들 가운데서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런 자동기계로 대체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득이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어떤 정해진 모형을 따라 만들어져서 정해진 곳에 배치되어 정해진 일을 정확히 해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내면의 힘을 따라 사방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 나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지적 판단력을 사용해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관습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관습을 거부하는 것이 단지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관습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지적 판단은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과 관련한 욕망과 충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충동을 지니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해악을 가져다 줄 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과 충동은 신념과 절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의 한 부분이다. 강한 충동은 오직 균형이 깨졌을 때에만 위험하다. 즉, 일련의 목표들과 성향들은 발전해서 강력해진 반면에 그것들과 공존해야 할 다른 목표들과 성향들은 발전하지 못해 여전히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때에만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충동이 강하면 반드시 양심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필연적인 연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사람의 욕망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다양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더 풍부하게 지니고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더 많은 좋은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강한 충동은 활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활력은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활력이 없고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활력이 있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언제나 사실이다. 오직 풍부한 감정을 타고난 사람들만이 그 감정을 개발해서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민한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들만이 자신의 충동들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미덕을 사랑함과 동시에 아주 단호하고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자신의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자질들을 배척함으로써 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봉쇄해버린다면 그것은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그가 속한 문화 속에서 발전되고 수정되어 표현된 것인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가진 사람은 개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개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이 없는 증기기관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충동을 지니고 있고 그의 충동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지의 지배 아래 있다면 그는 활력이 뒷받침된 개성을 지닌 사람이다.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욕망과 충동을 소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강력한 자질을 타고나서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회에 별로 좋지 않으며 사람들이 전체적이고 평균적으로 높은 활력을 지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초기 상태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망과 충동의 힘이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소유한 힘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러하였다. 자발성과 개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기가 몹시 힘에 겨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력한 욕망과 충동을 지닌 사람들을 통제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범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사회의 난제였다. 그리고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회는 황제들과 싸울 때의 교황들이 그러했듯이 법과 규율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개성을 통제할 목적으로 그들의 일생을 전인적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사람들의 개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본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충동과 선호가 지나치게 많고 활발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리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상당히 변했다. 전에는 지위가 높거나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 관행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법과 규범으로 엄격하게 묶어 놓아야만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 시대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부터 가장 지위가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적대적이고 무시무시한 검열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에서만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만 관련된 일들에서조차도 내가 무엇을 더 선호하고 나의 개성과 성향에 맞는 것이 무엇이며 나의 능력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는다. 그런 것들 대신에 그들은 나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같은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심하게도 나보다 더 나은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묻는다. 나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관습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외에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정신 자체가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저 즐겁기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남들이 무엇을 하며 즐겁게 노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들은 군중 속에 묻혀있기를 좋아한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범죄를 꺼리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특이한 취향이나 튀는 행동을 꺼린다.
그들 각자가 타고난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따를 본성조차 사라지게 된다. 인간으로서 타고난 자질과 능력들은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굶어 죽는다. 어떤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없어진다. 그들 자신 속에서 생겨난 어떤 의견이나 감정, 즉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이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 본성의 상태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칼뱅의 이론에서는 이런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복종 안에 다 들어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인간은 복종하기만 하면 되고 다른 길은 없다. 인간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을 행하는 것 외에는 모든 행동은 죄이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죽이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능력과 소질과 감수성을 박멸해버리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신의 의지에 맡기는 능력 외에는 다른 능력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의 의지를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능력들은 없는 것이 더 나았다. 이것이 칼뱅주의의 이론이다. 칼뱅주의자로 자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이론을 완화된 형태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 완화된 형태라는 것은 그들이 이른바 신의 뜻을 그렇게 금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위를 지닌 기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한 필수적인 여러 조건들을 따라 복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러한 편협한 이론과 그 이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앞뒤로 꽉 막힌 폐쇄적이고 잔뜩 짓눌려 있는 그런 유형의 인간상을 지향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오늘날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들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자란 나무들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가지치기를 해서 단정하게 다듬거나 동물의 형상을 띠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뜻을 따라 인간 본성을 재단하여 만들어진 저 짓눌리고 위축된 인간상이 창조주가 원하는 인간상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으로 믿는다. 하지만 인간이 선한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라면 이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모든 능력들이 박멸되고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발되고 활용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런 신앙과 더 부합한다. 또한 자신의 피조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해하고 행동하고 누리는 능력들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자신이 의도한 그들의 이상적인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지켜볼 때 이 창조주의 기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런 신앙과 더 부합한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원래 정해진 것과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본성을 말살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상에 의거한 칼뱅주의적인 인간상과는 다른 이상적인 유형의 인간상이 존재한다. 이교적인 자기 긍정은 기독교적인 자기 부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 자기개발이라는 그리스인들의 이상은 자기 절제라는 플라톤적이고 기독교적인 이상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알키비아데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존 녹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 두 사람보다도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오늘날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 녹스에게 있는 그 어떤 장점 없이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개개인들에게 있는 온갖 개성들을 깎고 다듬어서 획일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다 불러내어 개발하고 육성할 때에 누가 보아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든 작품 속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개성이 녹아 있는 것처럼 인류가 무한히 더 나아진다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도 풍요로움과 다양함과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고
인간 사회에는 고귀한 생각과 고상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며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인류로 묶어주는 유대감도 강력해질 것이다. 각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킨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가치 있게 된다. 개개인의 삶이 만개하여 풍성해지면 그 개개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도 풍성해지게 된다. 인간 본성의 좀 더 강력한 속성들이 다른 속성들의 권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압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심지어 인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런 압박은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을 발전시킨다면 그러한 발전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기회를 희생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본성 중에서 이기적인 부분을 억제하면 사회적인 부분이 더 잘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그 개인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엄격한 정의의 규범을 고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감정과 능력이 발전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들에서 단지 그들이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가치 있는 것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오직 그런 제한에 저항하는 반항심만 더 커질 뿐이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제한에 묵종하는 데 익숙해지면 인간의 본성 전체가 둔해지고 무디어지고 만다. 개개인의 본성이 마음껏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개인에게 그런 삶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은 시대일수록 그 시대는 인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후대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독재가 행해지는 곳에서도 개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최악의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반면에 개성을 짓밟고 말살하는 것은 그것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인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상관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독재다. 지금까지 나는 개성은 발전과 동일한 것이고 오직 개성을 장려하고 육성할 때에만 인간은 제대로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한 논증을 마쳐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사람들 개개인이 그들 자신을 자기의 최선의 모습에 더 가깝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인간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역으로 말해서 개개인이 자신의 본성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방향으로 인간 사회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고찰들로는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유익이 된다는 것, 즉 자유를 원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를 추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먼저 나는 그들이 자신의 본성을 발전시킨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독창성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요소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 사회에는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해서 이전의 진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외에도 새로운 실천들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좀 더 개화되고 진전된 행동과 더 나은 품격과 감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삶의 예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선구자들도 필요하다. 인간 사회가 모든 면에서 이미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인류에 공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들을 선구적으로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개척해 놓은 길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인류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그대로 고여서 썩은 저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새롭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이고
인간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들이다. 만일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면 인간의 지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쇠퇴해버리지 않겠는가?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이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이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그저 짐승처럼 그것들을 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신념이고 최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인 것들로 전락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성을 지닌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러한 신념들과 실천들이 그 근거들이 망각된 채로 기계적인 관습이나 전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고의 것들이라고 해도 이미 죽어버린 관습이나 전통이 되어버린 것들은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는 것이 나타나서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와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또한 비잔틴 제국 같은 문명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천재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유지해 주어야만 한다. 천재성은 오직 자유의 대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천재라는 말 자체 속에는 이미 그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개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몇 가지 정형화된 표본들은 천재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심한 억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들이 소심해서 그러한 표본들 중 하나를 억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마음을 먹음으로써 그러한 억압 아래에서는 펼칠 수 없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전시키거나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간 사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천재성으로부터 그 어떤 유익도 거의 얻어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천재들 중에서 강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채워진 족쇄를 부수어버리는 경우에는 천재들은 그들을 평범한 사람들로 만드는데 실패한 사회의 공격 대상이 된다. 즉, 마치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강이 네덜란드 운하처럼 좁은 구역을 유유히 흐르지 못한다고 불평하듯이 사회는 그들을 향해 미쳤다느니 정상이 아니라느니 심한 독설을 퍼부으며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내가 이렇게 천재성의 중요성, 그리고 생각과 행동 두 측면에서 천재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줄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설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천재성이 있어서 감동적인 시를 쓰고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독창성이 있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은 독창성이 없어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독창적이지 않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독창성의 용도를 알 수가 없다. 독창성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창성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여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들도 독창적인 사람들이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만일 누군가가 어떤 것을 처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을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독창성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창성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독창성을 지닌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수록 그들에게 독창성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천재성이 있어서 감동적인 시를 쓰고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독창성이 있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은 독창성이 없어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독창적이지 않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독창성의 용도를 알 수가 없다. 독창성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창성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여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들도 독창적인 사람들이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만일 누군가가 어떤 것을 처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을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독창성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창성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독창성을 지닌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수록 그들에게 독창성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경의를 표한다고 할지라도 온 세계에 걸쳐 일반적인 경향은 평범한 사람들 이 인류 가운데서 떠오르는 권력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반면에 고대 세계와 중세 시대에는 힘있는 개인이 권력을 쥐었고, 이것은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이행하기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에는 그 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상당한 권력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중이 부각되면서 개인은 사라졌다. 정치에서 그것은 여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 시대의 권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대중의 권력이다. 정부의 권력도 존재하긴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일은 공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적인 삶과 관련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대중이지만 그 대중의 실체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주민 전체이고 영국에서는 주로 중산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대중, 즉 평범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한층 더 새로운 것은 대중은 이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나 국가의 고관들이나 저명 인사들이 제시한 의견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말한 생각 또는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의 신문지상을 통해 밝힌 생각과 동일하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불만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인간 지성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가 지금 당장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부는 평범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나 귀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나 의견, 그리고 그 정부에서 장려하는 지성의 수준과 기조에서 실제로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는 그 정부의 권력을 쥐고 있던 다수가 그들보다 더 큰 재능과 학식을 갖춘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자문과 영향력 아래에서 국정을 운영했던 때뿐이었다. 그렇게 한 정부는 언제나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모든 진정으로 지혜롭거나 고귀한 일들은 개인에게서 시작되고 또한 그래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개인이 선구적으로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개인이 열어놓은 지혜롭고 고귀한 길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 지금 나는 천재성을 지닌 강력한 인물이 자신의 힘으로 정부를 장악하고서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찬양하는 이른바 영웅숭배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줄 자유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다. 만약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천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길을 가도록 강제하는 권력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자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발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재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중의 여론이 어느 곳에서나 지배적인 권력이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을 견제해서 그 속에 내재된 해악을 고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성과 훌륭한 사상을 갖춘 사람들의 개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개인들이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른 시대들에서는 천재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중과 다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더 낮게 행동할 때에만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었다. 반면에 이 시대에서는 단지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고 관습과 관행에 무릎을 꿇기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론의 독단과 폭정이 너무 심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난 엉뚱한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난이 쏟아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런 독단과 폭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준을 벗어나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이 활발하게 발휘되었던 시기나 지역에서는 언제나 엉뚱한 행동들이 차고 넘쳤다. 한 사회가 담고 있는 천재성과 정신적인 활력과 도덕적인 용기가 클수록 엉뚱한 행동들이 많아진다. 오늘날 그런 엉뚱한 행동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까지 나는 관습을 벗어난 것들을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롭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적절한 때를 만나 받아들여지고 관습이 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행동 방식들이나 한 사회가 채택하기에 더 가치 있는 관습들을 발견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오직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모든 인간이 어느 한 가지 방식 또는 소수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삶이 그 자체로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양과 같지 않다. 아니, 양들조차도 서로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다 똑같지는 않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들도 서로 다르다. 온갖 다양한 식물들이 동일한 자연 조건과 기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조건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본성 중에서 더 고귀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동일한 생활 방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건강하게 작용해서 그의 모든 능력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해서 그의 모든 내면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해버릴 수 있다. 사람들마다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고통을 느끼는 예민함의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육체와 정신의 기제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개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자신이 본래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각자의 본성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미적인 최고의 발전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왜 오직 다수가 선호하는 취향과 생활 방식만이 용납되고 다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수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당해야 하는 것인가? 일부 수도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취향의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사람들은 노를 젓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운동하는 것, 장기를 두는 것, 카드놀이를 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둘다수가 너무 많아서 억압해서 제거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 한다든지 모두가 다 하는 일들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치 아주 중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어기기나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비난과 혹평이 쏟아진다. 더구나 그 사람이 여자라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평판에 손상이 가게 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호사를 어느 정도 누리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용인될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럴 만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만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 비난이나 혹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제재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법원에서 정신병자로 판결을 받아 그의 전 재산이 몰수되어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오늘날 대중의 여론에는 특히 조금이라도 튀는 개성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지성에서만이 아니라 취향에 있어서도 무난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어떤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나 욕구가 별로 강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성향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고 자제력이 부족한 자들로 규정하고서 업신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대중의 여론과 관련해서 이러한 특징적인 경향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사회의 도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강력한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대중운동 속에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오늘날 그러한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니, 실제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정형화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그 운동은 벌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애주의적인 정신이 널리 퍼져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인류 전체를 도덕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로 개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대의 이러한 경향성들로 인해 대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보편적인 행동 규범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대중이 정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강렬하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뚜렷한 개성이 없는 인간이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평범한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하거나 다른 개성들은 억압하여 중국 여자들의 전족처럼 강압적으로 그 기준에 들어맞게 만든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상적인 것들의 전부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은 배제된 반쪽짜리인 경우가 보통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도 오직 이상적인 것들의 절반만을 불완전하게 모방한 것일 뿐이다.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결과는 활발한 이성의 지도를 받는 큰 활력과 양심적인 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력한 감정이 아니라 빈약한 감정과 허약한 활력이다.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강력한 의지나 이성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규범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강한 개성을 가지고 활력 있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벌써 단지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사업하는 것 외에는 활력을 사용할 곳이 거의 없다. 사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활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약간의 활력은 취미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한 취미 활동은 유익한 것일 수 있고 심지어 자선 사업도 그런 취미 활동 중의 하나이지만 그 범위는 언제나 작은 규모의 어느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제 영국의 위대함은 모두 집단적인 것들에 있다. 개개인들은 왜소해서 우리는 오직 함께 결합되어서 집단을 이룰 때에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박애주의자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 완벽하게 만족한다. 하지만 오늘의 영국을 존재하게 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영국의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관습의 독재는 도처에 상존하여 사회 속에서 관습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끊임없이 적대하며 인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사회 속에 있는 그러한 성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의 정신 또는 진보나 개혁의 정신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개혁의 정신이 언제나 자유의 정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개혁의 정신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개혁을 이루고자 하고, 자유의 정신은 그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부분적 및 일시적으로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하게 확실하고 영속적인 원천은 자유다. 자유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독립적인 개혁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개혁의 거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형태를 띠든 아니면 개혁을 사랑하는 형태를 띠든 진보의 원리는 관습의 전횡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습의 멍해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싸움이 인류 역사의 기조를 이룬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세계의 많은 지역들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관습의 독재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양 전체에 해당된다. 거기에서는 관습이 모든 일을 결정한다. 관습에 부합하는 것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다. 권력에 도취된 폭군이라면 모를까, 아무도 관습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안다. 그런 나라들에도 과거의 어느 한때에는 독창성이 존재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처음부터 인구가 많았고 학문이 융성했으며 수많은 생활의 기회들에 정통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냈다. 그때의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들이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숲속에서 사냥하며 먹고 살았던 조상들을 둔 부족들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은 웅장한 궁전들과 화려한 사원들을 짓고 살게 되었지만 관습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자유와 진보는 끝이 났다. 인류 역사 속에서 민족들은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발전하여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다가 어느 때가 되면 진보와 성장이 멈춰 서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 멈춰 서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민족 속의 개성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때다. 동양의 그런 나라들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이 유럽의 나라들에서 일어난다면 정확히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유럽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관습의 독재는 동양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너무 튀는 것들은 배척하지만 모든 변화와 진보를 다 철저하게 가로막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고수했던 의상들을 이제 더 이상 입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입는 옷은 1년에 한두 번은 다른 옷으로 바뀐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패션의 변화는 아름다움이나 편리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움이나 편리함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생겨났다가 얼마 후에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에 의해 동시에 폐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만이 아니라 진보를 추구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해내고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또다시 더 좋은 기계를 발명해내어 이전의 것을 버리고 더 발전된 것을 사용한다. 또한 정치와 교육과 도덕에서 진보를 위해 애쓴다. 물론 오늘날 도덕에 있어서의 진보라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강제해서 우리와 똑같이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대의 사회와 대중이 반대하는 것은 발전이나 진보가 아니다. 도리어 오늘날 대중은 자신들이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한다. 대중이 반대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개성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서로 달라야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뛰어남을 주목하게 되고 서로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개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 전부를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야만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한 사회를 지배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경고해주는 예를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한때 수많은 재능들, 심지어 어떤 점에서는 지혜가 넘쳐났던 나라였다.
그것은 초창기에 상당히 훌륭한 일련의 관습들이 그 나라에 만들어지는 아주 드문 행운이 주어진 덕분이었다. 그 관습들을 만들어낸 주역은 가장 개화된 유럽인들조차도 몇몇 단서들을 달긴 했지만 현자들과 철학자들이라고 지칭할 만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그런 현자들은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최고의 지혜를 익힐 수 있게 하고 그 지혜를 익힌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여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중국이 이런 일을 해낸 민족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진보와 관련된 비밀을 알아낸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의 선두에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예상과는 반대로 그들은 정체되어 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스스로 진보해 나갈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보해 나가고자 한다면 외국인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오늘날 영국의 박애주의자들이 온 힘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 즉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동일한 도덕 원리와 규범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이루어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중국이다. 여론에 의한 오늘날의 통치체제는 중국의 교육과 정치 제도가 조직적인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비조직적인 형태로 하고 있다. 아무리 유럽이 지난날의 고귀한 업적들을 이루어냈고 지금도 기독교 정신 위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빨리 사람들의 개성이 이러한 멍해를 부수고 나와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유럽이 중국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유럽이 중국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게 이제까지 지켜준 것은 무엇인가? 이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럽의 민족들이 제자리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유럽의 민족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탁월함이 그들에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일 뿐이다. 개성과 문화의 두드러진 다양성이 바로 그 원인이다. 예전부터 유럽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계층, 민족들은 서로 극단적으로 달랐다. 그 개인들과 계층, 민족들이 각자 서로 아주 다르고 다양한 길들을 개척하여 각자가 가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다. 물론 각 시대에 서로 다른 길들을 간 사람들이 서로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도리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길을 간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특정한 길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하지만 각자가 가는 길을 저지하고 자신의 특정한 길을 강요하고자 한 시도들이 영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각자는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아주 다양한 개인과 계층, 민족들이 서로 다른 아주 다양한 길들을 잡고 수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가 진보를 이루어 나간 것이 오늘의 유럽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유럽의 나라들은 오늘의 그들을 있게 해준 그 자산을 이미 상당 부분 폐기해버리고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중국식 이상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토크빌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쓴 중요한 저작에서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지난 세대보다 훨씬 더 서로 비슷비슷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 말은 영국인들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훔볼트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인용문에서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 조건은 자유와 환경의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달라야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두 번째가 이 나라에서 날마다 감소하고 있다. 서로 다른 계층들과 개인들을 둘러싸고 그들의 개성을 형성해내는 환경들이 날마다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다. 전에는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이유들, 직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한 정도로 동일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이제 동일한 것들을 읽고 동일한 것들을 들으며 동일한 것들을 보고 동일한 곳들을 간다.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들도 동일하다. 사람들은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도 동일하다.
사람들 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차이는 아직도 크지만 사람들 간에서 사라진 차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러한 동질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정치적 변화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은 높여주고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은 낮추는 경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 환경 속에서 동일한 사실들과 정서들을 접하게 된 것도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주거를 옮길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로 편리한 환경이 주는 이 점들이 널리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온갖 목표, 심지어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세가 이제 더 이상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목표가 된 것도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전반적인 동질성을 촉진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요인은 이 나라를 비롯한 여러 자유로운 나라들에서 여론이 국가를 지배하는 힘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에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호막인 그러한 특권에 힘입어서 대중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특권이 점차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평준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도 자신의 고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면서 대중의 의지에 저항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현실 정치인들에게서 점점 더 사라졌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중의 여론과 다른 것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지지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즉, 대중이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관철하고자 하는 여론에 반대하여 대중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그 어떤 사회적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한데 결합되어 개성에 대하여 거대한 규모의 적대적인 세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개성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잘 보이지 않아 상황이 아주 어렵다. 대중 가운데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성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들이 사회를 개선시키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는 사회를 더 나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똑같아서 개성이 말살되어 있는 것보다 나은 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회가 사람들을 강제하여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도 빈 구석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개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모든 것은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슷해져야 한다는 이 사회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의 정해진 형태로 획일화된 후에 그에 저항하고자 한다면 그 획일적인 삶의 형태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은 불경스럽고 비도덕적이며 심지어 본성을 거스르는 기괴한 짓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다양성을 보지 않은 채로 한동안 살아가다 보면 아주 신속하게 다양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